자, 그러면 먼저 우리 권순우 팀장부터 만나러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대유감은 서태지가 아니라 그렇죠, 정영진이다. 그렇죠. 정영진. 예, 20년 전에 서태지가 있었다면, 30년 전인가 벌써? 그분도 뭐 이제 30년 전. 은퇴하신 그러네. 분이니까. 95년 은퇴인가 했으니까. 네. 30년 됐네. 예. 이제 30년 만에 한 세대가 바뀌고 시대유감은 이제 나의 것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 앞번에 이제 9개월 전에 금 이야기 올려놓은 거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우리가 맞췄다 이 얘기가 아니고 네. 금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들, 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옛날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맞아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우리나라에 금 없는 거 아시죠? 금이 없다는 게 뭐예요? 뭐 한국은행 가지고 있는 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영국 어디에 있던가? 거기에는 있을까요? 그것도 확실한 모르겠다. 예, 그래가지고 금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몇 개 보여주고서 아니 긴가 아닌가 봐요. 그랬고 제금은요. 그때 그거만 보고 가요. 그랬고 예 알겠습니다. 그랬고 보고 왔습니다. 원래 그래 돼요? 그러면 뭐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미국에는 금이 있을까요? 미국에도 없다고 봐야지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큼. 그래요? 예. 그 뒤에는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맨 앞에만 이렇게 세워놨을 수도 있다. 그렇죠. 누구나 볼 수 있게. 네. 예, 그 내용을 권 팀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금 음모론 말. 하여튼 그 얘기도 해보고 지금 금 얘기는 어차피 뒤에 나올 거니까. 금 얘기 또 할 거니까. 우리 럼프 형 얘기부터 해야죠. 럼프. 아니 근데 어떤 분이 금값이 오른 게 아니고 원화가 하락된 건데 왜 그걸 착각하냐고 그러시는데 물론 원화도 좀 떨어졌지. 근데 달러 대비해서도 금값 엄청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금 자체가 오른 건 맞지.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원래 금값을 평가할 때는 달러 약세일 때예요. 달러가 약하다라는 거는 뭔가 불안하다는 거고 네. 불안할 때 이제 금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상대 가치로서도 올라가는 그렇죠.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골드플레이션 저자님하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는 금만 오릅니까? 나스닥도 오릅니다. 나스닥은 1.5% 상승을 했고요. 다우존스는 0.77%, S&P 500은 1.0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왜 올랐나를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건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럼프 형이 상호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거기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라고 얘기하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 마감을 했다라는 평가인데요. 이게 그렇게 봐야 될 문제인가? 뭐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대상국을 포함하지는 않았다라는 네. 게 그러니까 뭐 한 4월부터 한다 그러니까 4월쯤에 발표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협상을 하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서 평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게 그 경매를 시작했다. 경매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장사하실 분들 오세요. 뭐 얼마에 파실지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비딩이 시작된 거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호관세 부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상호관세 부과를 한다라는 게 우리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호관세? 뭐 저쪽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가 워낙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꼭 이 물건을 똑같이 두고서 그러니까 너는 몇 프로, 너는 몇 프로 그런 식으로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막 둘 다 없애거나 아니면은 우리 이거는 관세가 필요해요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매칭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제품 대 제품으로 관세를 맞추지 않더라도 다른 제품들끼리 해서 다 계산을 해보면은 보니까 똔똔이더라. 이게 보통 이제 FTA의 취지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상호관세라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에도 우리나라 언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럼프요? 자꾸 럼프형이래. 살만이 동생은 동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럼프 형은 형이라고 하기에 나이가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낯선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을 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미국의 이게 에탄올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에탄올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이제 부과하고 있는데 네. 브라질 같은 경우는 1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2억 달러 이상의 브라질산 에탄올을 수출을 했는데
브라질에 미국이 수출한 에탄올은 5,200만 달러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에탄올에다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뭐 이유는 있죠. 그 전에 저희가 뭐 자동차 얘기하다가 잠깐 바이오 얘기했었는데 연료 얘기했었죠. 바이오 연료가 브라질에서는 사실 농산물과 에탄올이 브라질에서는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거기서 농산물 중에 상당 비중이 그 에탄올을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농산물에 대한 그 미국의 최고 대우 관세율이 5%인데 네. 인도는 39%다. 그러니까 인도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네. 이게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율이 좀 높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러면서 또 등치는 또 엄청 크단 말이에요. 인도가. 네. 그러면서 이게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해서 미국은 2.4%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인도는 미국산 오토바이에 100%를 부과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입차에 대해서도 미국은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EU는 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미국이 132개국의 제품 라인 60만 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 수출업체들이 상대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게 3분의 2가 넘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미국의 주장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인 질서를 만드는 국가의 역할을 했고, 네.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유무역에서 이제 국가 간의 경쟁력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자유무역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게 선진국인 미국이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해준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미국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단은 저는 상당수는 조회수에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워낙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지금 좀 위협적이기도 하고. 근데 또 이번에도 보면 우리나라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FTA 국가이고 관세를 서로 매기는 부분들이 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야 이제 반도체 차로 넘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뭐 차관세도 이미 트럼프 1기 때 FTA를 통해서 조정을 했었고, 네. 반도체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팔고 그 뭐 시스템 반도체는 사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그렇게 악유가 이게 막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항상 미국 뉴스를 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뉴스를 거의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고, 여기서 뭔가 기회를 또 찾아볼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은 야, 관세를 매길 것 같아, 그리고 안 매길 것 같아, 그러면서 갑자기 주가가 올라버리는 네. 그런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네. 뭐 테슬라도 오르고 뭐 엔비디아도 오르고 뭐 미국 시장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뉴스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뉴스 관세 뉴스를 전해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 뉴스가 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네. 대한 물꼬를 텄다. 그러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그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서 트루 소셜 SNS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하고서 또 했고,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좋은 회담을 가졌다. 네. 끔찍하고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이게 올렸습니다.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죠. 그러니까요. 예. 구글이 옆에서 도와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뭐 다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X에다가 평화를 이룰 기회에 관해 유미미한 대화를 나눴다. 네. 그래서 삼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떻게 종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는 사실은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전 수준으로 영토를 탈환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복할 수 있겠느냐. 러시아가 뺏은 땅을 네.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우크라이나가. 근데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일부는 되돌아올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한 게 있었고,
그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것을 네. 어떻게 보냐 했더니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2014년 이전으로 돌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미묘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은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는데 네. 이번에 그 이스라엘 전쟁 종결시키는 협상과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이 부분은 인정할 만하다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치를 지향을 하는 리더십이 있을 경우에는 뭔가 갈등을 해소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가치하고 가치가 충돌이 되게 되면은 한쪽 가치의 협상이 되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당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와 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산세계의 충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자유세계가 땅을 뺏겼는데 그거를 양보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들 머릿속으로는 그 돈바스 지역이나 이쪽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한 2년 3년 끌다 보니까 저 정도 선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머릿속으로 상상들은 다 했을 거예요.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네. 말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럼 야 너 도둑이 와가지고 니네 집 뺏었는데 그냥 방 하나 내줘라라고 얘기하라는 거냐? 그렇죠. 그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래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거를 그렇게 좀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조폭들끼리 싸워도 싸움이 끝나는 거는 다른 조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공증인 네. 그 내 얼굴 봐서 니네 화해하고 화해한 거 약속은 지켜야 돼 라는 거 이게 뭐 일본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야쿠자들 이렇게 있으면은 네. 좀 이렇게 딱 공증인이라고 이제 와가지고 자 이제 뭐 화해를 합시다 그리고서 너 이렇게 한다 그랬고 너 이렇게 한다 그러고 악수해 범죄 도시에서 나오잖아요. 네. 야,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웃어. 그 다음에 이거 약속 안 지키면 너네 큰일 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면서 양쪽 다 이렇게 막 썩은 표정으로 이렇게 있다가 사실은 이게 그러면서 갈등이 종결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두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2014년이라는 거예요. 크림반도. 네. 네. 그럼 그러니까 네. 표현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가 아니라 네. 이 전에 크림반도 이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 그러니까 크림반도 병합 이전으로 영토를 돌릴 수 없다라는 얘기는 돈바스 지역의 협상도 좀 남겨놓은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먹은 땅까지는 내 거야 네. 라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먹은 땅을 기준으로 갈 거냐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 전에 크림반도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돈바스 지역을 다 푸틴이 가져가는 시나리오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그래도 해결책을 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은 전쟁이고 그리고 또 자본시장에서는 네. 이제 콩고물이 어디로 가나 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기사인 거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재건 테마 또 떠요? 재건 테마 뜨는데 네. 그러면 러시아를 재건을 할 때 뭐가 있을까? 일단 건설이 있겠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 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때 그 전에 우크라이나 시장에 네. 건설 기계 1위가 어디였을까? 혹시 우리나라입니까? 뭐 HD 현대의 그 건설기가 현대건설기계하고 인프라코어. 거기 아니, HD 현대로 현대. 네. 두산 인프라코어를 샀어요.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를 넘어갔죠. 네. 그래요? 네. 나 그거 갖고 있었는데 옛날에. 꽤 오래됐는데 이거. 네. 아직도
안 파셨어요? 아니 그건 옛날에 팔았죠. 아, 파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건설기계 회사들이 좀 어려울 때, 그러니까 두산이 좀 어려울 때 네. 현대건설기가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는데 두산에다가 인프라코어를 그때 팔았어요. 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좀 키워주기 위해서 두 개를 합치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의 그 시장 점유율 1위였고요. 그리고 좀 지하철도 좀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로템? 예,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그 로템이 예. 지하철을 좀 납품을 한 적이 좀 있었고 그 작년에 왔었대요. 그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이 와서 창원 공장 좀 구경 좀 하고 갔었다. 네. 뭐 그런 게 있었고 사실 HD 그 이것도 이름이 좀 구조가 좀 복잡해요. 건설 기계가 있고 현대 인프라 코어가 있고 그 위에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라고 또 있어요. 맞아요. 사이트 솔루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두 개를 만들다 보니까 지주사를 또 하나 위에 만들어서 상장사예요? 아니 아니, 그 사이트. 밑에가 상장사예요. 아 사이트 솔루션 아니고. 네. 그런데 거기에 그 지난달에 네. 키이우에다가 이제 사무소를 하나 냈답니다. 사이트 솔루션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서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그룹을 보면 한화랑 HD 같아요. 요새 조선이 워낙 네. 좋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되게 의외로 있는 게 곡물 터미널이 우리나라한테 되게 낯선데 그 카길이나 이런 애들은 전 세계 곡물 터미널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곡물 터미널 갖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인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대우인터에서부터. 예, 예, 그죠, 그죠. 네. 곡물? 곡물.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사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 대우 인터내셔널이 상사 기업이었었고 이걸 하던 걸 이제 포스코가 가져가서 그렇게 된 거군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곡창지대, 유럽의 빵집, 네. 유럽의 빵집? 우크라이나에 네. 포스코 인터에 곡물 터미널이 있어요. 그래요? 아. 포스코가 곡물이랑은 상관없는 회사잖아. 아, 진격의 대우. 그러니까, 지금 이주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우가 하던 거를 포스코가 인수를 해서 갖고 있다는 거죠? 그쵸. 뭐를 인수했지? 대우 인터요? 네. 아, 상사니까 포스코도 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포스코를 이제 철강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포스코가 철강을 하면서 철강으로 만드는 자동차 전기차용 모터 부품 네. 그게 포스코 인터 밑에 있습니다. 아. 미얀마 가스전. 네. 미얀마 가스전도 대우 인터 때 갖고 있던 그 가스전 그 돈 엄청 벌거든요. 네. 그거 포스코 인터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 곱창지대가 아니고 곡창지대입니다. 곡창. 고어의 기억 받침 곡창지대. 곱창지대는 저기 대구 그쪽에 대구 저 막창 아닙니까? 막창 골목이 따로 있고 신도림이 참 거기가 곱창 골목인가? 예, 여기 거기가 순대. 순대고 거기는 거기 신림. 예, 하여튼 거기는 저 곱창지대는 거기고 네. 곡창이라고. 네. 예,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 나중에 한번 그 그거 재밌겠다. 대우 그룹 특집 한번 해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대우 그룹이 쪼개갖고 다들 어디가 있는지. 그 자동차도 재밌던데. 그건 재밌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사 두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 예, 혼다 닛산 합병 무산됐습니다. 이게 결국 무산. 예, 그냥 아예 공식적으로 각각 이사회를 열어서 합병 결의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세계 3위 돼가지고 현대차 그룹을 제친다. 뭐 세기의 통합이다라고 일본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전 세계 언론에서는 세기의 통합이라고 보지 않고 또 하나의 스텔란티스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세기의 통합이 뭐 한 3번 정도 있었다 그러면 네.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 이거 네. 세 개 합쳐가지고 세계 1위 아. 했었죠. 네. 판매량 기준으로. 네. 하지만 지금은 순위가 많이 밀려 있는 한 뭐 4위 정도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가 푸조, 시트로엔, 피아트 크라이슬러를 다 합친 스텔란티스. 네. 거기는 이제 합쳐서 점점 순위가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닛산 혼다 합병도 세계 3위, 세계 합병이다라고 일본 언론에서 주장을 했지만 우리는 다 봤었죠. 네. 경쟁력 없는 브랜드들 합쳐봐야 시너지가 별로 없더라. 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등하게 합병을 했을 때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역사와 전통과 레가시를 자랑하기 때문에 네. 대등하게 합칠 경우에는 항상 갈등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가가 다른 경우에도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르노, 닛산 같은 경우가 르노하고 닛산은 이제 기업 성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얼라이언스 개념으로 좀 돼 있었는데 네. 결국은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가 되면서 양쪽의 시너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혼다 닛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일본 기업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기업들입니다. 뭐 기술의 혼다, 기술의 닛산 그래가지고 기술은 좋지만 차를 못 파는 회사들로 그러니까 닛산은 정평이 나 있고 네. 그러면 천하의 도요타조차도 이 회사들 앞에 가면은 마케팅의 도요타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뭐 차를 파는 데지 뭐 기술이 좋은 데는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차를 못 파는 닛산은 여전히 적자가 되게 심한 상황이라 네. 혼다에서는 닛산을 구조조정해가지고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하거나 하려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닛산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여기서 서로 납득할 만한 결론을 갖지 못했다. 그리고 혼다 측의 제재안을 왜 닛산이 거절했냐 그랬더니 자주성이 어디까지 지켜질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회사로 들어가는 와중에도 네. 자주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들어서 합치면은 보통 이게 숙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가 되지 않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과제들은 이제 닛산이 어떻게 이제 구조조정을 계속적으로 지난해 발표했던 계획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거냐. 생산 능력 20% 줄이고 직원 9,000명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만들어봐야 잘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이는데 생산을 줄이면 규모의 경제가 안 나타나가지고 원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잘 해결나갈지가 고민이 되는 거고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은 그 폭스콘 폭스콘이 그 닛산 쪽에 조금 지분 투자를 좀 하려고 하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폭스콘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전기차 OEM은 원래 그냥 자동차 회사도 OEM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애플 스마트폰 만들어주는 것처럼 전기차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실적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원래 실적 규모는 많이 달랐는데 네네. 그냥 그 뭔가 뭐랄까 기운이 좀 달라졌다 그럴까? 네이버에서 되게 네카오라는 말 싫어합니다. 아 어디 우리를 저런 회사랑 같이 묶어가냐? 예, 예. 그리고 지금 사실 네이버는 그 계열사 상장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 하나에 다 모여 있죠. 있는 거고. 그렇긴 하네. 예, 그거는 심지어 그쪽에 그 사회이사분을 좀 만났었는데 네이버 사회이사분을. 근데 거기는 그 일종의 그 내부적인 컨센서스로 계열사 상장을 안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상장 정도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 웹툰. 예, 웹툰 정도가 있고 국내에서는 일부러라도 이걸 그 안으로 좀 모으려 그러는 성격이 있는데 네. 카카오가 이제 그 계열사 상장 때문에 좀 이슈가 되고 주가가 떨어질 때 네이버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 쪽에서 주장은 네이버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 AI에 꽤 많은 투자를 이전에 좀 해서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카카오는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자기 모델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오픈 AI 거 이제 API 갖다 쓰려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같은 플랫폼에 같은 AI 경쟁력으로 묶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이버 실적 보시면은 그냥 쭉쭉 불러드릴게요. 네. 그 매출액이 11%가 늘었고 영업이익이 32.9%가 늘었고 그다음 당기순이익이 89%가 늘어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보게 되면은 매출은 4%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7%가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이 좀 많이 벌어졌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에서는 이번에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어딘가 봤더니 콘텐츠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 미디어 근데 거기에서 뭐 여기 나오나? 여기 안 나온다. 여기 나오는 게 뭐가 있었냐면 표현 중에 라이브 스트리밍이 늘어가지고 미디어 그 실적이 안 좋아졌다. 네. 라이브 스트리밍이 늘었는데 라이브 스트리밍이 한국에 네. 라이브 스트림의 어떤 그거 본다고 이쪽 안 봤다? 네. 네. 연말에 네. 라이브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 정치 이벤트가 그쵸. 워낙 크게 벌어져가지고 네. 요즘에 그 유튜브 들어가도 라이브 아니면은
그 저기 헌재 재판 잘라놓은 게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고 네. 대체적으로 게임이라든지 뮤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보세요 많이 떨어졌어요. 게임 마이너스 14%, 뮤직은 QOQ로 0.1% 플러스 11% 요거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고 다음 포털이요? 마이너스 4%,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다. 다음 포털은 이제 거의 이제 네이트 수준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네이트에서 또 욕할래나? 아 이게 원래 이제 저 포털 강자가 이제 네이버 다음 뭐 네이트 요 정도가 이제 순위였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거 중엔. 근데 이제 다음이 그래도 한때 꽤 괜찮았는데 네. 지금은 다음으로 뭘 검색하거나 아니면 다음 포털 맞아요. 들어가서 뭘 하는 사람이 뉴스 보거나 하는 사람이 거의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의외로 구글이 많이 올라왔죠. 구글 많이 올라왔죠. 예, 그 다음은 저거 하시는 분들 많이 보세요. 뭐요? 이게 뉴스 큐레이션을 네이버는 뉴스 큐레이션을 안 안 해요. 하죠. 맞아요. 네. 다음은 이렇게 가면 한 번에 볼 수 뭐 있거든요. 경제, 뭐 사회 이거 다 분류해서 놓으니까 다음에서는.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긴 하더라. 네. 네, 여튼 네이버와 다음이 카카오가 더 벌어지고 있다. 예. 참 그 스마트폰 시장 개화할 때는 원래 그 저기 이해진과 김범수가 같이 있었잖아요. NHN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스마트폰 딱 시장 펼쳐질 때 김범수가 나와서 난 카카오 할 거야 해갖고 이제 그때 확 먼저 밀고 갔었는데 인공지능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지금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쫙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쇼핑 쪽에서 워낙 네이버가 좀 세게 나갔고. 알겠습니다. 여튼 이제 스트리밍 같은 거를 워낙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어떤 미디어 이용 행태 이런 예.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